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의 시간을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오늘 소폭 마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을 짓눌렀던 중동 리스크는 잠잠해졌고요. 환율, 또 국제유가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다음 상승의 모멘텀은 무엇일지, 또 시장을 이끌게 될 주도주는 무엇이 될지 오늘 화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세 분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장의 모습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변의 어떤 놀라운 충격들,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강달러죠. 뭐 달러 인덱스는 한 106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3월달 PC 물가지표도 발표가 됩니다만은 시장 기대치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이렇다 할 개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4.6% 수준의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좋은 것은 뭐냐하면 원화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1,380원대 이하에서 조금 안정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율 시장이 좀 안정화되니까. 다만 이제 온도차는 조금 극명합니다.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가 휘청하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800만 주 정도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가지수 관점에서는 조금 눌림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오늘 장중에 그 실적을 발표한 현대일렉트릭처럼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이 정말 잘 나오면 약간 이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의 흐름 자체는 좀 소원한 그림이 좀 있고, 지수 시가총액에서 약간 중간 단계에 있는 섹터들인데 보면 자동차,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계속 매수에 몰려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밤새 엔비디아 주가가 잠깐 반등했지만은 반도체에 들어와 있는 수급 자체가 조금 꼬여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오늘 조금 냉했다. 그리 보니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우리 하표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사안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있을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 M7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발표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지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향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부분들은 매크로 지표가 어느 정도는 큰 변동폭을 보여준 상태에서 조금 송화 상태로 좀 진입을 한 게 아닌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좀 시끄럽게 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내용들도 어느 정도 송화상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뭐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의 숙제를 좀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조금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남아있는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PCE 지표에 대한 스토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에 대한 안정감을 좀 줄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에 따라서 종목군들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방향성이 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심심했었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주가에 대한 뭔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는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의 큰 테크트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급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또 장에서는 개별 장세별로, 그러니까 개별주별로 혹은 업종별로 툭툭 튀었던 종목들, 예를 들면 방산주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그러니까 뭐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악재 것들이 수면 위에 가라앉은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호재 좀 공백기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빅테크 실적 발표라든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뭐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지수는 좀 쉬고 있죠. 외국인들이 7거래일 중에서 6거래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수 종목들은 좀 쉬는 반면에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잘 나온 종목까지 섹터들은 이제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제는 이제 그 갭상승을 강하게 했던 것들이 오늘 하락 마무리하면서 이제 갭을 좀 메꾼 거였고, 그 반도체 섹터가 조금 장중에 흔들릴 때
우리 지수가 같이 흔들리는 특징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11시라든가 2시 기점으로 해서 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그쪽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그 레버리지 B2가 역대급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반대 매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 쪽은 지금 그 아마도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 이후에 그 주도주의 성격을 주도주 섹터로 유지할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끝날지 여부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결정될 것 같고 이제 금리와 환율 단 모두 외국인이 쉽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 선물도 그렇고 현선물 모두 계속 매도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금리 단위 높고 환율도 지금 1,350원에서 1,400원대 구간에서 뉴노멀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1,350원 밑으로 아마 내려가야지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의미 있게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변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1,350원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다시 매수세가 외국인들 같은 살아날 것이다. 아까 최 대표님이 그 방향성이 좀 모호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결국 또 하락 전환으로 마감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딱 그런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니까 지수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일단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미국의 국채금리를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높은 4.6%. 4.6입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임기치로 보는 지수 자체를 4.5 정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단은 지금 넘어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S&P 500이나 다우나 나스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S&P 500을 한 10% 정도 조정권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 많이 밀렸던 나스닥 정도가 한 6%에서 7% 정도 밀렸고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밀렸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도 실적 시즌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여타 다른 뭔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차후의 가이던스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신뢰를 못 얻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가장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숨죽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네. 미국 장이 완벽하게 돌아선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눈치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를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금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상당 부분 조금 감소되고 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우리 뭐 국내외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은 그 자신감을 얻기에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매크로 지표들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야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수급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 대표님. 네. 미국 같은 이제 M7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이끌어왔던 M7의 실적이 이제 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잘 나고 가이던스까지 괜찮았다라고 본다면 주춤했던 M7 주가도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최 대표님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떠세요? 실적 발표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한국에도 임팩을 줄 만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최근 1년 정도만 보면 미국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다음날 한국 증시 전체를 들다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약간 뭐 반도체 쪽으로만 보시면 좋은데 이번 주 예정된 게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4일 새벽에 테슬라 그리고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이제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4월 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실적표를 좀 아마 준비했던 자료를 같이 봤는데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작년 동기 대비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경에 발표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00% 이상 전망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빅테크 중에서 얻어맞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150달러로 이탈했지 않습니까? 140달러대까지 떨어졌죠. 네,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볼 때 그 영업이익률이라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영업이익으로 실적을 평가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가 매출 총이익률이 있고 또 하나가 EPS라고 이야기해서 순이익 증가율인데 네. 매출 총이익률은 사실 많이 적용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겁니다. 뭐 판관비도 아니고요, 이자도 아니고. 근데 테슬라의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이 산업 자체가 어렵다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왜 기대를 조금 일단 안 하고 있냐면 실적 관점에서는 이 작년도 22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매출 총 그로스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로스 마진이 20%가 넘었었어요. 네. 근데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게 수치 자체가 20% 밑으로 톡 떨어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테슬라가 전기차가 덜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를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이 20% 밑으로 떨어졌단 말은 EPS 같은 걸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적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 IB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적자 이야기를 잠깐 하는 부분이라서 뭐 그 부분에 좀 경계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슬라는 일단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좀 보태기로 하고요. 네. 다른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원래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YOY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은 이제 이 캐펙스 투자가 많은 거지 AI 쪽으로 실제로 플랫폼 업체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캐시플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의 테슬라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발표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전망치 자체는 대부분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20% 이상의 YOY를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M7에 대한 주요 실적 전망을 해주셨는데 각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려지는 그림이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실적 자체로만 본다면 뭐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YY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거다. 각기 따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전에 M7이라는 하나의 통으로 놓고선 계속해서 장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다 개별적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M7에서 테슬라 탈락한 지 오래됐으니까. 아, 이제 또 바뀌었죠? F4인가요? 빅6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아, 또 이제 빅6인가요? 네. 하도 용어가 많아져가지고. 테슬라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 인도량 자체가 컨센이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를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한 8.4% 증가가 나오고요. EPS가 2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이 38.4% YOY 값으로 감소 정도라서 이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는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테슬라 실적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이미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이제 실적과 이제 주가 움직임들은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시기열이 길어지면 질수록 좀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나머지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그 인텔이라든가 AMD는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유력하니까 이제 네. 그 주가에 긍정적으로 최근에 조정 받았으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고 아마존이 굉장히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한 130% 가까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아마존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5월달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섹터의 이제 주도주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일 것 같고 메타라든가 퀄컴 이런 쪽들은 이제 AI 관련돼서도 그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그 가이던스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M7이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도 M7에 실제 납품하고 있는 뭐 반도체를 대표적이 되겠죠. 납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업황과도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각기 다른 그림으로 움직인다. 그럼 M7의 이게 균열이다.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연동되는 주가의 움직임도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 최 대표님. 예, 일단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성장이 된든 아니면 이제 산업에 대한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지금 끊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섹터라든지 살아남는 기업들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앞서서도 이제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 나쁠 만한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것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설령 좋았다 하더라도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시장의 참여자들의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생각보다 작년도 뭐 10월 달서부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제 주가가 현 시점에서 1분기 실적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라고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빗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와 관련된 스토리들 너무나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의 하나 된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 예상 실적 자체가 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과 같은 실적진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대비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탄력적인 수급 현황들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되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기업들, 섹터군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2분기조차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드는 섹터군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탄력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 대표님은 네. M7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가이던스가 그렇게 환상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약간 지금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이게 가이던스가 설령 좋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1분기 대비해서 좀 좋은 가이던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2분기, 3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현재의 주가 대비,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가 2분기, 3분기에 실적을 냈었을 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도 저가를 인식하고 매수가 좀 들어갈 텐데 지금 시장과 비교를 봤었을 때 충분히 조정받은 기업들이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실적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아마 좀 낮아져 있는 네.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현 시점에서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좀 현명한 선택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이 올 한 해 뭐 계속 빠질 거라는 개념보다는 적정 수준의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이 종목도 바닥 찍을 겁니다. 그럼 그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7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테슬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M7의 아픈 손가락. 네. 이제 M7이 아니다. M7에서 이제 탈퇴가 아니죠. 퇴출된 거죠. 네. 퇴출됐다. 이게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지금 $140대까지 낮아졌어요. 예. 근데 우리 개인 이 소확개미들은 여전히 많이 사고 있는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저점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지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창원 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좀 물타기 하지 마시고 뭐 반등 줄 때. 이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주면 좋죠. 근데 아마 그 전기차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보다도 뭐 FSD라든가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러니까 전기차 외 다른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단순히 이제 전기차만 보고는 투자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AI 기업으로 인식하시면서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그런 쪽에 기대감을 가지고서 자율주행 이런 쪽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신 거지 단순하게 전기차 기업이라고 투자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관점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이게 전기차 투자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그렇게 매력이 그렇게 있진 않다. 이게 그 모델 자체가 이제 그 X, S, Y 이거 세 가지 뭐 사이버 트럭은 있지만은 이 단일 기종이 되게 다 노후한 모델들이고 보통 이제 한 모델당 연간 맥스가 한 100만 대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기존의 이제 라인업이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새로운 그 모델 2라든가 뭐 사이버 트럭의 급진적인 판매가 되지 않는 이상 전기차 업체로서의 모멘텀은 이제는 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AI 이런 쪽에서의
또 아니면 또 이제 메가팩의 그 ESS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네.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호 부장님께서 테슬라 이제 사지 말라 그만 사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캐시 돈나무 누나죠 저한텐. 네.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2,000 간다. 굉장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월가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100까지 정말 이건 완전 정반대 180도의 이 주가 전망에 대한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포인트를 테슬라 주가가 반등한다면 반등의 트리거는 뭐가 될까 그러면? 그렇죠. 예. 사실 테슬라는 항상 극과 극의 이제 IB의 뷰를 갖고 있었고요. 네. 테슬라 주가가 $300 이상 잘 갈 때도 절반 이상의 IB들은 테슬라는 숏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의견에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나 메타나 애플을 분석하는 그 데이터하고 테슬라의 데이터는 접근 자체가 달랐으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기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테슬라는 이제 약간 전기차의 선구자 역할은 자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왜 그러냐면 현재 페이스라면 200만 대 생산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인간 200만 대 출하도 좀 어려울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최근에 리콜 사이버 트럭 이런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해도 실제적으로 총 연간 인도 목표량이 10만 대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슬라는 리콜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결함하는 고쳐가는 분위기인데 요새 왜 약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슬라에서 그럼 뭔가 새롭게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한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거를 뭔가 소프트웨어적이나 플랫폼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커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테슬라 발 FSD라고 이야기를 오토파일럿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을 내리면은 이게 사실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0 그렇죠. 15,000 12,000불 정도 정도니까 했죠. 우리 네. 하나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의 풀 패키지거든요. 그러면 차 5천만 원짜리를 뭐 보조금 받아서 세일즈하면서 2천만 원을 더 끼워서 파는 거니까 어느 정도 차 가격을 500만 원, 1,000만 원 내려도 이걸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오토파일럿에 이제 빠른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최근에 $8,000까지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약간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네. 말하면 좀 그런데 머스크가 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12,000 주고 FSD를 장착을 했는데 갑자기 중고 마켓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 오게 되면 테슬라의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가격적인 것도 아니지만 알지만은 앨런 머스크의 약간 돌발 행동의 자체에 대해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2, 3년 전으로 돌아가서 테슬라 주가가 왜 약합니다고 묻는다면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 CEO에 대한 리스크라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아마 쉽게 IB들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저 UBS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M7에서 빼고 하는 거는 자기들 하라라 그러십시오. 그게 중요한 아니고 그러면 애플을 왜 살려둡니까? 똑같은 논점이거든요. 뭐 그런 논리면 네, 타당하죠. 네, 그런 관 살려둔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애플도 위기는 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M7으로 놓고 보게 되면 따라올 수 없는 거 엔비디아. 근데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 팔아서 어디 갑니까 묻는다면 안 봐도 엔비디아 살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가장 엔비디아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주당 $5 EPS가 나와요. 물론 그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가 넘어가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영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빅테크 관련주의 실적의 증가 폭도는 시간을 가면서 둔화될 것이고 네. 빅테크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면서 호전될 겁니다. 그거는 금리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가 좀 산만해졌는데 저한테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보유하거냐 살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더 테슬라의 향후 방향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출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어제 테슬라와 연관된 우리 기업의 계약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전극 계약. 이게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이슈, 이건 이창호 부장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제 한경 단독 뉴스 나왔던 뉴스였죠. 네. 테슬라가 이제 엔솔한테 이제 6조 규모의 그 전국 공급을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거 일단 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양사에서 지금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이제 전국을 달라고 배터리 업체들한테 수많은 요청을 했었고요. 엔솔뿐만 아니라 뭐 CATL부터 해서 요청했었는데 다 거절당한 건입니다.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가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지난번에 테슬라 이제 10% 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난번 감원할 때 거기에 그 배터리 내재화의 핵심 인물인 그 드류 베글리노라는 신임 부사장이 그 퇴사한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이분이 이제 테슬라에 이제 18년 동안 지난주에 이제 근무했었는데 이분 배터리 내재화 핵심 인물이 떠났다. 이게 의미가 국내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포기했다. 포기라기보다 지금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포기 가능성도 있는 건데 지금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데 돈을 많이 쓰기보다도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그런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증권가 리포트 상에 이제 분석된 거고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제 그 금양에다가 469 배터리를 전국 걸 받아가지고 네. 뒤에 활성화라든가 이제 조립 공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거든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쪽에 그 전국 공정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 엔솔한테 요청을 했고 뒤에 활성화와 그 조립 공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G1과 그 젠1과 젠2 그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4680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국 공정을 엔솔한테 요청을 한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올해 오창 공장에서 생산하는 4680 배터리와 상관없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할 것이고요. 이는 이제 테슬라의 이런 선택은 사실 엔솔에서 받아줄지는 좀 의문이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장 가동률이 좀 미진한 그 엔솔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이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제품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받아줄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테슬라의 이런 그 배터리 내재화가 어렵다는 상황은 결국에는 다른 완성차 기업들한테 연결이 될 겁니다. 테슬라를 보고선 이게 배터리 내재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쉽게 이제 배터리 내재화의 그 시도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다 그렇게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차 전지주를 뜨겁게 달궜던 또 다른 이슈,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 사이클에 뭔가 접어들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 역시 이제 리튬 공급망에 대한 변화도 생길 거고 가격 책정도 다시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이 리튬 가격의 변화 맞물려서 2차 전지 섹터의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 최 대표님, 2차 전지의 모멘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주가는 왜 자꾸 저한테 계속 되물으십니까? 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차전지를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얘기를 좀 하는 네. 편이어가지고 역시 솔직하시네요. 예, 일단은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좋죠. 뭐 주가에 대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찌 됐든 뭐 좋으나 싫으나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 연동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올해 연초서부터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정 부분 수급에 의한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진성으로 이제 리튬의 수요 부분들이 좀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야지만 좀 본격적인 좀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1분기 이후에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좀 숨통을 좀 트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악화가 됐다라는 걸 이미 신작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 이제 알려져 있는 악재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시세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들을 뭐 저도 매일매일 뭐 체크를 좀 하면서 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주가가 그러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좀 쉽지 않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이지만 뭐 지금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하반 경직성을 버텨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튬을 몇 개월분 정도 가지고 있죠? 저는 6개월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6개월 사이 가격이 급변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익률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게 계속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던 거고. 그러면 반등 모멘텀을 여기서 찾는다면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조면은 이익률이 좋아진다. 주가도 그럼 새롭게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튬장을 6개월 이렇게까지 보유하는 업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보유해요? 몇 개월치? 그건 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NLF가 유독 좀 많이 보유했던 것이고 보통 뭐 2, 3개월 정도 선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코스모 인소재라든가 LG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재고평가 손실은 실제로 없습니다. 이게 좀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뭐 한 20% 이상 30% 가까이 반등을 했지만은 네.
지난해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아직도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 그냥 그 바닥에 고개만 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보통 여름이 되면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리튬 가격은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북미 쪽에서도 6월달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신차들이 많이 더 출시가 되니까 분명히 그 배터리 수요도 더 늘어나고 리튬 가격은 반등은 분명히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 있게 반등한 건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리튬 가격 반등에 의해서 뭐 양극재들 판가도 이제 이론 판가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수출 단가는 아직은 올라오지 않는 이런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한 2, 3개월의 격차를 두고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지난해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도 지금 풀리는 그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중국 쪽의 전기차 수요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 탄산 리튬 가격도 좀 저점을 잡고 좀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산의 광석 리튬이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잠비아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기업들이 리튬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서 이걸 수출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게 아프리카산의 그 리튬들이 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리튬은 바닥을 잡았다. 향후에 이제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뭐 2차전 관련 특히 양극재 기업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지금 다 쓰리바닥 잡은 상태니까 주가 하방은 잡혔는데 그 반등 속도가 리튬 반등 속도가 아직은 좀 빠르지 않다 정도로 좀 판단하시고요. 지금 잘 인내하고 견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IRA 그 미국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우리 그 배터리 셀 업체들도 그 세액 공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조 단위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저한세 때문에 일부 세금을 또 수천억 단위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또 불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한세 개념이 뭐길래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까지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 대표님. 네, 내용을 보니까 최저한세라는 게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겠는 10% 정도는 이제 실효세율이 되고 나머지 5%를 이제 국내에 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리 보면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가 공제받은 금액이 SK 합쳐가지고 1조 3천억 정도니까 뭐 15%를 계산해 보면 한 1,800 정도를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계산은 나오긴 나옵니다. 네.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이게 소멸성, 이벤트성 이슈잖아요. 세금이란 것 자체는. 이게 네. 보통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과 관련돼서는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단 말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LG엔솔 확정 실적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만 LG엔솔에서 계속적으로 두 가지 시각으로 실적을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AMPC를 포함했을 경우와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건데 AMPC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LG엔솔이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의 실적을 이야기할 때는 AMPC를 포함해서 해야 하는 건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AMPC 빼고 나면 적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AMPC도 또 하나의 그 기업의 성장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보는 게 맞고,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만약에 세액 제한세 때문에 실적이 준다면 이것도 일시적으로 실적은 주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악재가 딥한 악재는 아니지만은 악재는 악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줄어든다고 하는 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차전지 리튬 관련 이야기해서 조금 생각을 좀 보탠다면 네.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2월 달에도 많이 올랐었고 탄산 리튬 선물 가격 기준으로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아마 어제 데이터가 한국정보지리원 데이터 같은데 그 우리나라 리튬 수출 가격을 말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효과도 되게 커요. 국제 시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국제 거잖아요. 시세는 사실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단가를 말하는 건데 이제 요의미하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 1개월 정도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반등은 좀 보이고 있지 않고, 근데 좀 희망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이게 미국 대선이 생각보다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너무 희망으로 들려서 그러긴 한데 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RA라는 그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실이 되는 거고요. 네. 미 대선을 놓고 보면 덕이 되는데, 왜냐면 미 대선의 가장 두 진영의 이 표를 얻기 위한 카드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중국 때리기거든요. 예, 중국 대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칠레 쪽은 우리나라 치면 FDA 무역 협정이 됐기 때문에 반미국 진영으로 관세가 거의 저리 관세가 됩니다. 그래서 네. 비아디도 미국 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멕시코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만은 그걸 아직까지 미 정부의
뭐 USTR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못 들어가게라. 네. 그런 것도 하나. 그런 이제 현대차한테 사실 덕이 되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예, 중국에 지금 보니까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올르라 그러면은 똑같아요. 구리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구리는 물론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랐는데 중국 최대 리튬 그 회사 하이코발트라고 있죠. 이 기업이 이제 LG화학과 리튬 관리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하이코발트가 작년에 중국은 실제로 전기차 침투율이 30%가 넘으면서 너무 과잉 생산했던 거죠. 화요코발트의 2023년도 리튬의 생산량이 22년 대비해서 재고가 3,900%라 그럽니다. 그럼 이쪽도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2차 전지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결인데 누가 많이 감산 오래 하냐가 가격의 하방 지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수요단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튬 관련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은 수요단은 금리라는 이슈도 있어야 되고 정치라는 이슈도 있어야 때문에 길게 보여야 되고 대신 원재재 단은 어느 정도 상반기에 하방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호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댓글창에서 에코프로 질문을 참 많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뭐 이제 에코프로 거래 재개를 앞두고 사실 대기하고 있는 자금도 많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월 장세가 참 출렁였고 안 좋았던 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거래 정지가 오히려 신의 한 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25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25일에 이제 거래가 재개됩니다. 목요일입니다. 최 대표님, 에코프로 이제 액면 분할 이후 거래 재개인데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 상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진짜 어려운 질문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일단은 뭐 그동안에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가 된 사이에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거래 재개됐었을 때 네. 반영하지 않겠나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요 며칠 정도 사이에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그러한 리바운딩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거래 재개됐었을 때의 흐름들도 그렇게 썩 좋게 얘기를 하지 못했었을 텐데 일단은 뭔가 위기를 좀 벗어난 상황들이어서 에코프로 25일 날 거래 재개되게 되면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는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테슬라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 큰 방향성 자체는 테슬라가 아직은 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일자의 테슬라가 이제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했던 가장 큰 뭐 요인들은 어찌됐든 거래 활성화고요. 그리고 자금의 유입 자체를 우리 이차전지 쪽으로 좀 끌어오겠다라는 이제 뭔가 이제 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가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 여부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뭐 이차전지에 대한 뭐 투심 자체가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에코프로 거래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 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한적으로 예. 주가 방향을 전망하고 계시고요. 에코프로는 사실 주가 그 거래 정지 직전에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그 거래 정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코프로 거래 정지 동안에 이제 돈 묶이기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매도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수급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몰빵 투자했던 분들이 에코프로 매도해서 엔캠으로 전량 이동하는 그런 수급들이 실제로 그 나왔었고 그렇게 이제 그런 투자를 유도하는 소위 말 리드망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를 매도해서 엔캠으로 갔던 것들인데 엔캠이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최근에 엔캠 수급이 다시 양극재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또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그 엔캠을 줄여서 다시 에코프로로 가는 수급이 다시 또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이제 상당히 수급이 빈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로 신규 매수가 상당히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5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주식이 싸지니까 문턱이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액 주주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에코프로 주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에코프로 주가 전망, 곧 2차 전지 관련주의 에코프로 BM의 주가 전망, 그리고 코스닥 밸류업 활성화 대책의 주가 전망과 계절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은 기업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고요. 주식 유동성 보강 차원이 가장 크고, 과거 삼성전자나 카카오 사례를 보더라도 첫날 같은 경우는 일시적 가격 착시 효과가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거래 정지 직전 거래 가격이 대략 55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2주 정도의 거래 정지 회피 물량 자체가 좀 나오면서 뭐 거래 정지 전 가격으로는 51만 7천 정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목요일 날 거래되는 기준가는 10만 원대 초반합니다만은 그걸 환산하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 주가를 뭐 너무 짧은 전망 그렇습니다만은 뭐 10에서 20% 정도의 변동성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주간의 거래 정지가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약간의 기회가 됐어요. 기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물론 분들한테 보는 기회가 관점에 됐어요? 다릅니다만은 이 거래 정지되기 전, 그러니까 4월 초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8만 4천 원, 외국인 수급의 쏠림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주의 쏠림이 한쪽이 너무 심했었고, 네. 그런 상태에 지금 쏠림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거고, 최근 흐름에서 외국인들은 투자가 동향을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을 뺍니다. 그리고 밸류업 쪽으로 베팅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에코프로는 사실은 코스피 종목이 아니라서 밸류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어떤 걸 진행을 하냐면 원래 예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조금씩 당기려고 하고, 과연 구체적으로 코스닥에서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지는 없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 밸류업은 에코프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지주회사 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관점의 센티멘트에 간다면 코스피 이진행이 6월 전후에 확정될 에코프로 BM의 연기금의 패시브 수급과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아마 기관 수급 쪽에서는 하방지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그 논리보다 어느 정도 하방 지지에 대한, 그렇다고 뭐 여기서 갑자기 20만 원 가면은 한 사람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남는 거고, 거의 첫날의 변동성 이외에는 거의 계절을 같이 할 것인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웃퍼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섹터별로 살펴봤었을 때 호재가 그래도 가장 많은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그중 하나가 아마 방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호재성 뉴스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루마니아 대통령부터 폴란드 방한단,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관련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HT현대와 하나오션 주가 상승 두드려졌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가능성 가시화된 이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최 대표님 실질적인 수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굉장히 좀 높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는 좀 탄력적인 요소로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설령 수주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당연히 내려올 거긴 하겠지만 그 수주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주가 탄력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처로 수출 지역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EU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여기가 일단은 뭐 전쟁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뭔가 이제 그 지역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지역에서 뭐 물론 이제 이 지역이 생겼다라고 해서 뭐 좋아할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게 왜 장기화될 것이고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올해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서도 우리 하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이 2차원지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방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선과 관련해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쪽에서에 대한 의견으로 좀 보시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나토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이 뭔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위세를 내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나토에서 약간 좀 지원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그렇다고 되면은 EU에 포함되어 있고 나토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국방비 예산 지출이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방산 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들에 대한
뭔가 이제 지출 비용 자체, 그러니까 수요 비용 자체가 워낙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사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분기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주가의 탄력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기대감들 그리고 성장성들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폴란드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어찌됐든 뭐 잡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네. 잡음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수은법 관련해가지고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뭐 똑같은 증액으로 아니면 또 다른 뭐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구간에서 뭐 특별하게 내가 매매를 할 종목들이 없어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2분기, 3분기에 또 그와 더불어서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는 지금 이제 가장 당면에 있는 수출 건수를 짚어보자면 폴란드가 맞겠죠. 예. 2차 계약 물량이 지금 딱 걸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따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여기 해당되겠고요. 2차 계약 물량이 더 크잖아요. 1차 계약 물량보다. 네. 근데 이게 성사가 되면 상당히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 이제 그 기대감을 안고서 좀 반영이 이제 다 됐다 볼 수는 없겠고요. 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주가 빠지지 않고 재료 나오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연되면은 이제 주가 늘어지는 것이고 이제 성사되면은 이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방산족은 원래 그 내수 위주에서 그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 항상 견조했었는데 이 수출 모멘텀이 특히 붙으면서 주가들이 다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로템도 그렇고 뭐 하나 시스템 다 지금 수주와 실적 다 모두 다 이제 예상을 뛰어넘게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차 물량이 반영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되면은 주가는 뭐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 2차 계약 물량이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폴란드 방한단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군 관련자들, 업체 관련자들 만나면서 이제 이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 걸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난제로 남아 있는 게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 자본금이 부족하니 자본금을 증액시켜서 수출 금융 한도를 확대를 한다. 이게 이제 골자였는데 네. 일단은 법상으로는 지금 한도 증액을 했잖아요. 근데 했죠. 실제 집행은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네. 그럼 어떤 절차가 남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빠른 시간에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는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너무 단정해서 죄송한데 반대되는 의견을 또. 왜냐하면 네. 그거는 실제적으로 낮다고 하면 좀 단정인데 이거는 캐나다가 4세대 잠수함 사업을 공급업체 최종 선정이 2026년입니다. 네. 2026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는 어느 정도의 단발적인 재료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낮다고 한 거는 너무 이게 주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최종 입찰 자체가 26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네. 두 번째 이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협상, 2차 계약까지 가는 건 되게 무리라고 봐요. 이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답변 공시 6월 26일 전까지 잔여 70대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건도 하나 있어요. 원래 1차 계약 22년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총 30조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K2 전차, K9 자주포, FA50 항공기 다 포함해서 네. 그중에서 1차가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린 17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원법이라고 해서 법정 한도를 최근 10년 동안 15조 내기였는데 그걸 25조로 늘렸죠. 늘렸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늘렸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면 10조 원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에 돈이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연간 단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번 폴란드 국방 차관의 방안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 잔여 70대에 대한 협상 계약 이익 유보가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정부 의지도 중요합니다. 금융 지원이 가장 관건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발등에 불은 껐고요. 예측, 희망회로 이제 그만하고 적나라한 실적의 시간이 왔습니다. 반도체와 AI라는 큰 동력에 엑셀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경주마도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